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다음으로 2인자 하면 그 여동생인 김여정이 최근에 떠오르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김여정의 위상이 높아지면 북한 권력 핵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높아졌을까요? 또 북한도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래서 한국 음악,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를 보는 주민도 늘어났다는데 처벌받진 않을까요? 네, 이 같은 궁금증에 대한 답, 그 해마다 통일연구원에서 발간되는 북한 인권 백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북한 인권 백서 2020이 새롭게 공개됐는데요. 자,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의 이규창 실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규창 실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법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특수사법제도 연구위원회에서 조사위원을 지냈습니다. 2007년 통일연구원에 입사했습니다. 연구하는 주요 분야는 북한법과 통일관계법, 남북법제, 북한인권, 탈북자, 인도주의 사안으로 통일연구원이 매년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 출간에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법무부 남북법령특별분과연구위원회,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대법원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실장입니다.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년에 한 번 나옵니까? 북한 인권 백서?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 1996년부터 매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째, 그러니까 25번째 백서가 나왔고요.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96년에 시작했어요? 예. 이게 무슨 북한 인권법 관련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북한 인권법은 이제 2005년부터 논의가 된 2005년. 거고요. 훨씬 그 전에 김영삼 정부 때인데 북한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좀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기초 자료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94년에 북한 인권 센터라는 걸 이제 만들었고요. 예. 96년부터 백서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백서를 만들기 위한 특별한 무슨 법이 필요했던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한번 해보자 이거로군요. 예.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이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가볼 수도 없고. 예. 그죠? 어떻게 이 조사 연구를 진행합니까? 북한 인권 백서 발간은 가장 기본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 면접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요. 그 밖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 듣고. 예. 그 밖에 이제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뭐 보고서라든지 북한 문헌 같은 걸 보고 있고요. 북한 이탈 주민 면접은 그 국내 들어오신 북한 이탈 주민 중에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고요. 예. 해마다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 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118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인권 백서가 해마다 펴낸다면 예. 해마다 변화되는 상황을 하나하나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새로 북한 이탈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을 특별히 면접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1년에 100여 명씩 이렇게 항상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이 제일 많이 왔을 때가 2009년 2,900명이었고요. 1년에 2,900명? 네. 근데 최근에 좀 줄어서 1,200명, 1,300명이었는데. 연간? 예. 그래요. 근데 저희가 그걸 전수조사는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 중에서 조금 선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북한 이탈 주민들이라고 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구석구석 다 알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요. 예, 그 지역에 따라서 또 연령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그걸 저희가 이제 종합을 해서 전반적으로 북한 인권 실태가 어떤지 예. 분석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해서 증언을 들으면은 2018년에 비해서 19년은 어땠구나 이런 게 좀씩 확실히 변화가 보이기도 합니까?
변화가 있는 대목도 있고 없는 대목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것들은 큰 변화 없이 이제 지속되는 것들이 있고요. 뭐 집회라든지 언론 출판 그런 것들은 큰 변화가 없고요. 네. 또 이제 정보나 또 뭐 이런 몇 가지는 좀 그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특징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에 내는 북한 측의 보고서도 참고하신다고 했는데 예. 북한도 유엔 가입국이잖아요. 예. 유엔 인권 관련된 뭐 이런 데들도 다 그 가입해 있나요? 조약에 지금 4개 조약에 가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인권 관련 조약만 예, 그렇습니다. 4가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교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교약, 여성차별 철폐 협약, 아동 권리협약, 5개네요. 장애인 권리협약 이렇게 5개 가입하고 있고요. 그러면 인권 관련된 국제 규약에는 다 가입한 거네요. 북한도. 그렇진 않고요. 뭐 고문방지협약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는 또 가입하지 않고 있고요. 인종차별 철폐 협약도 유엔의 6대 인권 협약 중에 하나인데 가입하지 않고. 또 이제 4년에 한 번씩 보편적 정례 검토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 거기 이제 북한이 이제 작년까지 3번째 검토를 받았고요. 그죠. 거기에 그 수검이라고 하는데 검토를 받기 위해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네. 그 보고서 상에는 자기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 노인, 아동 전부 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쓰고 있고요. 또 이제 유엔 회원국들이 뭐 이런 것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거 북한에서 그걸 어떤 거는 우리는 수용하겠다 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건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거부하는 것도 있고 좀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뭐 세세하게 하나하나 또 여쭤보겠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도 나름 뭐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의 3심 재판제도 이런 기본적인 제도는 다 있어요?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 이제 나눠져 있긴 한데, 뭐 우리는 이제 완전 법치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예. 우리는 이제 3심 제도인데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2심 제도입니다. 거기 좀 차이가 있습니다. 2심 제도예요? 예. 대법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나 재판소가 우리처럼 3급은 돼 있어요. 지방의 이민재판소, 도지카시 재판소, 그다음에 맨 위에 중앙재판소라고 3심은 돼 있는데요. 3급은 아니고 2심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재판소가 있는데 어떻게 2심 제도가 됩니까? 지방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았으면 그다음에는 이제 도지카시 그에서 끝나는 거고요. 또 어떤 거는 중앙까지 가는 경우는요. 중앙까지 가는 거는 이제 중앙재판소에서 이거는 우리 중앙재판소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중앙에서 하고요. 도지카시에서 1심으로 하는 거는 2심이 이제 중앙재판소가 되고요. 네. 변호인 그런데 이제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게 어떤 게 이민재판소의 관할이고 어떤 게 도지카시 재판소의 관할이고 어떤 게 중앙재판소의 관할이고 명확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누가 정해요, 그럼? 그런 건 이제 재판소에서 알아서? 예, 그렇게 되어 있죠. 변호인의 조력도 다 받아요? 북한도 이제 법상으로는 변호사 제도가 있고 변호사 조력을 받도록 돼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변호인이 그 피고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해 주는 경우는 그렇게 간혹 있긴 한데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변호인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북한의 변호사 제도가 다른데 우리는 피고인의 입장, 그 사건을 의뢰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변론을 해주는 게 변호사 제도인데 북한은 그렇진 않고요. 국가 입장을 옹호해 주는 게 우리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국가 입장을 옹호하는 게 변호인이라고요? 그렇죠. 아니, 국가의 공권력 집행기구가 우리로 치면 경찰, 검찰이잖아요. 예. 검찰이 범인이라고 잡아가지고 기소를 하면 그걸 방어하는 게 변호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하고 북한의 사회, 체제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북한은 검찰도 변호인도 다 국가 입장을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간혹 최근에는 그 변호인들이 그 피고인들 또는 거기 피심자라고 쓰는데 피심자나 피고인들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경우도 간혹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현상은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북한은 뭐 정치범이 되었건 뭐 경제사범이 되었건 형사사범이 되었건 그런 재판을 거쳐서 교도소 보내고 뭐 하는 것 그 시스템은 그대로 가긴 합니까? 그것이 재판도 없이 직결 심판 북한에 여러 가지 구금 시설이 있는데요. 교화소라고 있습니다. 교화소는 재판을 하고 가요.
근데 단련대라는 또 구금 시설이 있는데 단련대? 예, 우리나라는 없는 데인데요. 그것도 재판에서 단련형을 선고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재판소가 아닌 북한의 여러 사회 기관에서 행정 처벌의 일종인데 단련형을 벌을 줘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는 전혀 뭐 그 재판 같은 거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제 보내고 있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로 누굴 보낸다 안 보낸다의 결정 권한은 어디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국가보위부에서 국가보위부. 지금은 이제 보위성이라고 그러죠. 보위성에서 결정을 해서 이 사건은 좀 심각하고 중대하다 그러면 그 보위성에서 처리해서 단련형을 아주 세게 주든지 더 심각한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 교과소 관리소라고 하죠. 그 보위성은 우리로 치면 뭡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국가정보원이죠. 국정원급 되는 보위성이 그냥 직결 심판 권한을 갖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밤에 어떤 사람들이 그냥 그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죠. 네. 사형도 그냥 재판 없이 집행하기도 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형도 지금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인데 북한도 나름대로 이제 재판 제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제 사형을 선고하고 그 절차대로 이제 하는데요. 간혹 예외적으로 이제 국가보위성에서 정치범 재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우리하고도 다른 유사재판 제도라고 하는데. 유사재판. 예, 그런 경우에는 재판을 우리 재판소에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형이 선고돼서 그것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렇죠. 네. 북한 내에서 그러면 이런 형사사법 국민의 인권 관련해서 제일 센 곳은 보위성이군요. 그렇죠. 보위성하고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안전부, 안전성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도 공개 처형 같은 거 하나요? 공개 처형 인민들을 모아놓고? 그렇죠. 지금도 이제 공개 처형 계속하고 그래요?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2010년 전후로 해서 약간씩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처형 자체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그 방식이 공개 처형이 아닌 비밀 처형이나 이런 걸로 좀 전환됐는지 그 여부는 지금 명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까 뭐 언론 출판 뭐 이런 자유는 없다 그러셨잖아요. 거주 이동의 자유 이런 것도 없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이제 북한이 98년에 헌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 헌법에는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요. 이제 뭐 도 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사실 자유롭지 않고 또 여행증 같은 거 이제 발급받아야 되고요. 특히 이제 지방에서 평양에서 지방 가는 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평양 시민들은 특별 시민이라면서요? 예, 그렇죠. 북한은 평양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평양 가는 건 또 굉장히 어렵고요. 그것도 다 허가증 같은 거 받아야 갈 수가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도 경계를 넘는 거, 특히 평양 들어가는 거 허가증은 또 누가 발급해요? 그것도 이제 절차를 다 밟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신청을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여행증 같은 데 발급하는데 비용은 안 듭니다. 근데 기간이 한 6, 7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일반 보통 주민들의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급하니까 담배나 또 뇌물, 좀 돈을 좀 일부러 좀 주고. 뇌물 주고? 예, 그러면 여행지 당일날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네. 구석구석까지 깔려있는 행정 조직이 대부분 부패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북한 전반적으로 부패 현상이 지금 만연해 있고요. 그렇죠. 예. 그것이 사법, 입법, 행정 뭐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국제투명성기구라는 기구에서 매년 부패 지수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거의 북한이 최하위에서 한 2, 3위 정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원래가 이 인권 개념이 없고 독재 국가인 경우 행정 권력이 절대 권력화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행정 권력이 항상 부패하게 돼 있거든요. 뇌물만 받으면 뭐든지 해주기도 하고 지금 이제 북한이 그렇다고 봐야 되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그 뇌물 문화, 부패 문화가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어서 또 주민들은 또 좀 공권력에 대해서 예.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김여정 얘기를 했는데 여성 인권, 또 남녀 평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북한이? 북한 워낙 이제 가부장적인 아. 사회이기 때문에 남녀 사실 북한이 1946년에 남녀 차별, 남녀 평등권에 관한 법률 예. 이런 걸 이제 제정을 해서 겉으로는 이제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사회주의는 다른 자본주의 체제보다 남녀 평등을 먼저 부르짖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죠. 근데 실제는 안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는 그렇지는 않고요. 뭐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가정 폭력 하면은 경찰이 출동 못 해요? 우리 같은 사회는 가정 폭력 이런 게 제재가 되고 신고도 예. 하는데 북한은 거의 그런 가정 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회. 우리 옛날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신고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지금도 그래요. 21세기에도.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여성 인권도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고 있어서요. 특별히 최근에 이제 2030,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는 그런 이제 여성에 대한 인권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고위층의 여성이 진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몇 퍼센트 의미가 없나요? 고위층의 여성 비중 이런 거? 그게 2016년 북한이 7차 당대회를 했는데요. 예. 이 중에 당 중앙위원이 129명이 선출됐는데 여성은 4명이었으니까 비율을 보면 3%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네. 낮은 상황이고요. 예. 그것도 이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4명, 위원 13명, 후보위원 12명인데 여성은 그나마 김여정 제1부부장이 좀 유일한 한 명?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 박사 보시기에 최근에 뭐 김정은 건강 이상설도 잠깐 돌다가 김여정이 2인자다. 그다음에 만약에 김정은의 변고가 생기면 김여정에게로 권력이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그럼 또 일각에서는 북한의 체제 특성상 젊은 여자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이제 북한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긴 한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워낙 북한이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김여정이 당장 최고 지도자 지위를 물려받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부장제가 뿌리기 있군요. 예. 무슨 백두혈통이니 뭐니 해도 소용없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여성이 이제 왕이 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렇죠. 여왕이 없었으니까. 네. 그 제일 열악한 곳이 정치범 수용소죠. 북한의 여러 감금 시설 중에서도. 그렇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한데 그 중에서도 정치범 수용소가 인권 침해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을 몇 정도로. 군데 정도나 있어요? 지금 이제 5군데 정도 있습니다. 한 군데 수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5군데에서 한 8만에서 12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하면은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우와, 이거는 하나의 도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 같은 감옥이나 이런 조그만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군요. 한 개 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 5군데인데 10만 명? 예, 8만에서 12만. 그러니까 중간 정도로 보면 10만 명. 이야, 거기서 뭐 해요? 거기 이제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이제 혁명화 구역, 완전 통제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혁명화 구역은 15호 15호 수용소만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완전 통제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면 예. 다시 못 나오고요. 그곳에서 이제 강제 노동을 주로 많이 하고 또 이제 북한 일반 사회도 뭐 먹는 것도 의료 상황이 열악하지만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는 그게 더 훨씬 심하거든요. 그래서 강제 노동에다가 잘 못 먹고 의료시설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또 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냥 우리 머릿속에 영화 속 장면 떠올려서 강제 노동하고 뭐 옆에서 계속 구타하고 막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예. 아이고. 감시하고요. 쉽게 하면 일하는 개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도 이제 교육을 잘 안 시키고.
어린 아이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줘요? 그렇죠. 또 그 안에서 또 태어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무슨 형무소 같은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렇겠군요. 여기 보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한국과 관련된 사람이 많아요? 이제 정치범 수용소가 만들어질 초창기에는 이제 마을 반동이나 북한 체제에 뭐 반기를 든 사람, 이런 반체제 인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최근은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가고요. 최근에는 한국행을 그러니까 탈북해서 한국에 오르다가 뭐 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도 가고 또 종교도 탄압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기독교 믿다가 발각된 사람들, 또 성경을 소재하고 있다가 발각된 사람들, 또 이제 뭐 한국 녹화물 가지고 있다가 또 발각된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한국 녹화물이라면 그냥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요? 예, 그런 사람들도 이제 일부 이제 발각돼서 가기도 하고. 한국 드라마보다 잡히면은 정치범 수용소로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교화소 가고 어떤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 이게 딱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상황이 좀 달라지고요. 아니, 최근에 제가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 좀 들어본 바에 의하면 북한 내에서 휴대전화가 많이 보급되고 컴퓨터도 조금 나름 보급되고 이러면서 USB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한국 드라마나 가요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널리 퍼져 있는데 적발만 되면 정치범 수용소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휴대전화 안에 그 내용 중에서 조금 적대적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적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화형 뭐 15년, 20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기도 하고. 적대적 내용이 아닌 그냥 단순한 오락물 드라마 이런 걸 본 것만으로도 그래요? 그 정도 처벌이에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치 색깔이 있는 거면 중처벌을 당하고 이런 거로군요. 그렇죠. 예. 네. 단순 드라마나 가요는 널리 퍼져 있는 거 맞죠? 그렇죠. 많이 퍼져 있고요. 또 이제 뭐 적발돼도 그러니까 뇌물 얘기도 했는데 뇌물 주고 이제 처벌이 면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뇌물만 주면 처벌을 면해요? 그렇죠. 근데 그 뇌물이 이제 많이 팽배해 있는데 그중에 또 뇌물로도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네. 그걸 조직적으로 또 우리 한국의 드라마나 이런 거를 거래하고 그러기도 하죠. 돈 받고 팔고. 그렇죠. 예, 유포라고. 그러니까요. 직접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포하는 것도 처벌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유포를 좀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우리가 이렇게 매년 인권백서 내는 거에 대해서 북한은 매년 또 반응을 합니까? 그 매년 뭐 반발하는 건 아니고요. 또 어떤 해는 반발을 하고요. 또 어떤 해는 그냥 아무런 그 의사 표시 없이 그냥 넘어가는 해도 있었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때 5월 11일이었죠. 북한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가 좀 아주 강하게 반발을. 뭐라고 반발을 해요? 강하게 반발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실사나 통일연구원이 제가 좀 이런 읽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요. 우리 공화국이 북한이죠. 인권 실상을 왜곡하고 중상 모독한 모략적인 북한 인권 백서 2020을 작성해 공개했다. 또는 탈북자 쓰레기들이 싸지는 배설물들을 모아 도발 책자나 만들게 하니 과연 제정신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탈북자 쓰레기들, 배설물 뭐 이런 표현이군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중상 모독했다, 뭐 도발한다 이런 말을 강하게 쓰고 있는데 저희가 백서 만드는 건 북한을 모독하거나 뭐 도발하거나 북한을 적대시하기 위한 의도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물론이죠. 96년부터 만들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북한이 그 실상을 좀 조사하고. 알겠습니다. 예. 좀 오랫동안 이 작업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제가 말한 뭐 사법 행정 체계의 기본 구조, 언론 출판 자유 이런 거 없는 거, 정치범 수용소 같은 그런 집단 수용 시설이 있다는 거, 뭐 아주 근본이 되는 건 아마 안 변하겠지만, 뭐 좀 나아지고 있는 건 뭐예요? 일부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성들의 인권이 조금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요. 함부로 집에서 여자를 못 때리게 한다, 뭐 이 정도? 예,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북한의 집결소, 또 단련대, 교화소 이런 구금 시설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거기 이제 폭행, 그러니까 구금 시설에서의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조금 감소했다는 증언들도 있었고, 뭐 집교소의 영양 상태가 괜찮은 편이었다는 그런 증언들도 있었고요. 예. 또 이제 해산에서 탈북한 증언인데요. 어떤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 그런 사선 변호인의 조력도 이런 거 예전에는 거의 이제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북한,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경찰인데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하는 경우에 여기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를 하는 이런 경우들 좀 늘고 있는데요. 이런 건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이 조금씩 좀 신장되고 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들이닥쳐서 수색하려고 그러면 거세게 항의도 하고. 예. 영장을 보여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영장 있고. 보여달라. 예. 북한도 영장이 있어야 수색이 가능한 모양이네요. 제도상은.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냥 막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제도상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법을 잘 아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 영장을 좀 제시해라 이렇게 항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인권 의식이 조금씩 퍼져가면서 글쎄 이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북한에서도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시작될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워낙 북한 체제가 좀 폐쇄적인 사회이고 감시가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당장에 무슨 민주화 혁명 같은 게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증진되고 하면은 정치범 수용소나 뭐 구금 시설 또 공개처형 같은 그런 아주 변하기 어려운 인권 실태도 결국에는 조금씩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해마다 이제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전 뭐 아랍의 봄처럼 그 수십 년 독재 정치 하던 이슬람권에서도 왜 민주화 열풍이 있었잖아요. 근데 북한은 아직 그 단계까지도 못 간 거군요. 그렇죠. 뭐 집회나 결사의 자유 같은 것도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있고요. 언론의 자유, 출판 자유도 없고요. 2중 3중으로 또 감시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5호 담당제 이런 거 여전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별 변화 없군요. 한마디로. 아이고.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이규창 실장과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